앞서 KBS는 노한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되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딸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가장한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 공장장은 검찰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보도에 대해 반론이 가능하다. 조민 씨가 유급된 건 2015년이다. 박근혜 정부 절반 지났을 때이다. 장학금은 다음해 초인 2016년부터 지급됐다. 당시 더민주 대표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10%에서 20%로 압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KBS는 조 전 장관 딸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초는 탄핵 전 상황으로 박근혜 정권의 힘이 살아있던 시기입니다. 다음 정권의 윤곽도 뚜렷하지 않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한중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예상하고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까지 예측해 딸 조민 씨에게 뇌물 성격의 장학금을 미리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김어준 공장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유급 때는 장학금을 줬다. 그런데 정작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는 유급이 됐다며 뇌물을 준 교수가 왜 유급을 시키냐며 거듭 KBS 보도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공장장은 부산 의전원 장학금 받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장학금 자체가 의혹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한준 교수가 개인 자금으로 장학금을 준 건 조민 씨뿐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장학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KBS 보도에 대해 이 장학기금도 전액 노한준 교수 개인 돈이라며 마치 이 장학금은 공적으로 조달된 돈인 것처럼 착각하기 좋은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노한준 교수 입장에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고 계좌만 다른 것이라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기금 계좌에 넣어둔 돈이 고갈됐다. 그래서 조민 씨 이외에도 개인 계좌로 받은 학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치 노한준 교수 개인 계좌에서 바로 조민 씨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게 아니라며 노한준 교수 개인 계좌에서 부산의대 발전재단 계좌로 들어간 다음 의전원 학교로 가서 지급된 것이라고 자신이 취재한 바를 밝혔습니다. 출발은 개인 계좌이지만 계좌를 거쳐서 들어간 것이라며 개인이 몰래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며 거듭 KBS 보도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출발이 기금 계좌냐 개인 계좌냐인데 노한준 교수가 모두 낸 돈이라며 프레임이 전혀 달라진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민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KBS가 따로 취재를 했는데 없다고 확인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다른 취지라며 검찰 프레임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김어준 공장장은 이전의 KBS와 뭐가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KBS 수신료에 대한 전기요금 분리 징수 청원이 올려져 있으며 20만 명이 돌파하는 등 KBS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종료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KBS 법조팀과 검찰이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여러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홍을 겪으며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가 13일 반성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언론 노조는 반성문에 가까운 입장문에서 2년 전 겨울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기억하시나? 지금 우리는 그때 시청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나? 그렇다고 답하자니 부끄러울 뿐이라며 위기에 직면한 KBS 상황을 직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인물로 가수 겸 진행자인 배철수가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MBC는 오는 19일 생방송 100분간 진행되는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의 진행자로 배철수를 확정했으며 보조 진행자로 박연경, 허이루 아나운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님과의 대화에서 딱딱함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철수를 낙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자로 확정된 가수 배철수는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 67세이며 문재인 대통령님과 동갑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님과 배철수 부친의 고향은 각각 함경남도 흥남과 평안남도 평원이라고 합니다. 배철수는 1990년부터 29년간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MC를 맡고 있는 전문 팝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1990년대 그룹 활주로와 송골매를 결성,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탈춤 등을 히트시켰고 1991년 송골매 활동 중단 선언 즈음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통해 팝 애청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날 대국민 대화에는 300명의 국민 패널이 생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검찰 개혁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민생 경제 문제 등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MBC 측은 방송 도중 온라인을 통해 즉석 질문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MBC 측은 국민이 묻는다 생방송 참여 신청 마감 기간을 11월 16일 토요일 밤 12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했듯 생방송 참여 인원은 300명이며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은 MBC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BC는 의견이 채택되어 300분에 선정되신 분께는 대통령 시계와
MBC 기념품을 드린다고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님과의 편안한 대화는 물론 시계도 증정받을 수 있는 국민과의 대화 참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Minister of Justice, 그러니까 정의의 장관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진 자리지요. 그래서 그 사람 잘 뽑아야 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 한 사람 뽑는데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뒤집어지도록 시끄러워야 하고 혼란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둘이 촌보의 양보도 없이 서로 맞서서 싸워온 모습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해야만 우리나라에 지금 병들어 있는 검찰 제도를 완전히 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는 그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 사람, 그 가족과 그 자신이 비리 의혹이 너무나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스로가 개혁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유능하고 정말로 순리가 바로 선 사회였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건 보나마나도 방법이 두 가지 있었을 겁니다. 하나, 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그 사람이어야만 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을 전체적으로 설득을 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런 이유가 얼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의심의 경우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면 그 의심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의심이 전부 사라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끌고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쪽에서 이러한 지성은, 이러한 이성은, 이러한 순리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아마 이제 그가 장관으로 이미 임명이 돼버렸습니다만 그가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검찰은 과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꼭 그렇게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개혁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을 얼마큼 어떻게 달라져서 이 많은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도 그 결과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의혹이 전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그 첫 단추를 풀기 시작한 것이고 그 논의가 앞으로 넘어야 할, 그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산은 앞으로도 아직 첩첩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 논의가 전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은 그를 다시 장관에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내내 떠오르는 몇 가지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들 사회에도 너무 널리 알려져서 그야말로 우리의 상식으로 묻어있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이하 부정관이요 과전 불납리라.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다시 고쳐 매질 말고 오이밭에 들어갔을 때는 신발끈도 고쳐 매지를 마라. 그 상황이 오해받을 상황이 된 위치에 놓인 사람은 행여라도 오해받을 짓을 갓끈 고쳐매고 신발끈 고쳐매는 정도도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이 나라를 5,000년 동안 끌어왔던 우리의 선배들이 한 나라의 살림을 맡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가장 기초적인 교양이고 소양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논어에 나오고 있는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공자가 한 얘기이지요. 제자의 물음에서 답한 얘기인데,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식량이고,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군신 간에, 군과 백성 간에 신뢰다. 오늘의 말로 바꿔보자면 경제와 안보, 그리고 통치에 대한 신뢰, 국민과 통치기구 간의 신뢰, 이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버려도 꼭 버려야만 된다면 버려도 되는 게 있다면 뭐겠냐? 군대를 버려야지. 그 다음에 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양식을 버려야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통치 집단과 피통치 집단 간의 신뢰를 버리면 그 나라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신분립이라고 하죠. 과연 이와 같이 신뢰를 가지려면,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 사회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 신뢰 위에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나가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순리로 돌아가는 사회, 사리에 맞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사회, 서로 간에 말되는 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 해본 것과 같이 그러한 신뢰를 쌓는 사회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나요? 이 사회에 이제는 순리라는 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버티고 싸우고 우겨대고 교묘하게 갖다 끌어대고 맞고 공격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상식을 이야기하고 순리를 얘기하고 신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 사회엔 정말로 무엇이 남은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명 강행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역시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목불가조라고 했는데, 또한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흰 바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회사 후소라고 하지요. 이제 이런 선현들의 가르침을 모두 내팽개치고 이 나라에 남은 순리가 무엇일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걷어차고 이제 순리에 기반한 신뢰마저 무너진 나라에 그나마 수신제가에조차 실패한 그런 인재를 가지고서 그 인재 위에 어떤 조각을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율곡 이이 선생께서 선조임금에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사 역사에 가장 무능한 임금 중에 하나로 새겨진 선조임금에게 간곡하게 바쳤던 만원 봉사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에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율곡 선생은 만원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이러면 무척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것 좀 신경 쓰세요 하시고 7가지의 조언을 임금께 바칩니다. 첫째로 군신 간에 서로 믿는 실공이 없는 것.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무신분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통치세력과 비통치세력 간에 신뢰가 성립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하가 직무를 수행함에 책임지는 실공이 없는 것. 신하들이 자기가 맡은 중책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공적에 전임하지 않는 것, 실질적인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전임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님 앞에서 경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공이 없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신하들이 임금에게 진실로 나라를 위하여 참된 지식이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조언하지 않는 것, 충원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진 인재를 구하여 쓰는 실공이 없는 것. 임금이 널리 어진 인재를 발굴하고 구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측근만을 가져다 쓰려고 하면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위기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앙을 만나도 하늘의 뜻에 대응하는 실공이 없는 것.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는 해마다 천재지변을 겪고도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항상 겪지요. 여섯 번째로 여러 정책들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실공이 없는 것. 정책은 이것저것 많이 내놓는데 실제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짓거리들만 하면 그 나라는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심이 선을 향하는 실공이 없을 것. 백성들의 마음이 선을 향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순리와 착함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고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민심을 리드하지 못한다면